안녕하세요.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40대지만 예전에는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날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거든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저만 살았죠. 엄마께서는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고 아빠께서는 그래도 의식이 살짝 있으셨다고 해요. 저도 다친 상태이고 어렸을 때라 기억이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복했을 때는 이미 아빠께서는 떠나고 없으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저는 임시로 이모네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버거울 정도로 슬펐고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내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하다 그런 소녀딸이 안쓰러웠던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품고 사시겠다고 말이죠. 이모는 시골 동네에서 애가 뭐라고 사냐고 반대를 했지만 할머니가 괜찮을 때까지는 저를 케어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저를 과할 정도로 보듬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손녀딸이 안쓰러우셨겠죠.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겹도록 매일 울었고 그런 저를 붙들고 할머니는 어느 날은 같이 울기도 하셨고 다독여 주기도 하셨고 서로가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부모를 잃었고 할머니는 딸을 잃은 건데 어려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셨기에 그 덕분에 저는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에게는 부모님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어엿한 직장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니까 그런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사정을 제가 다 말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만큼이나 저희 할머니께 자상하고 씩씩하게 잘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3년쯤 만났을 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준비했던 게 아니라서 정말 놀라웠고 회사 일이 상당히 바쁜 상황이기도 했고 혼전 임신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에 급하게 남편과 만나자고 말을 했고 만나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수영씨, 나 임신이래. 어쩌지? 이게 두 줄이면 임신 맞는 거지? 정말이야? 우리 아직 결혼 준비도 못했고 지금 한참 바쁜데 진짜 큰일이다. 고마워 예린아. 고마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알겠지? 차근차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아직은. 결혼을 누가 자신 있어서 해. 그냥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지. 안 그래? 불안하고 무서운 저와는 달리 남편은 마냥 신나고 기쁘고 아이의 존재를 받아줬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계획적인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조금 두렵기는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희 할머니께 먼저 남편과 찾아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놀라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나를 잡으라면서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갈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괜히 찡하더라고요. 할머니께는 말씀을 잘 드렸고 이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워낙 시부모가 모두 친절하고 좋다고 해서 기대하고 갔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 임애린입니다. 얘기 끝나면 불러. 방에 있을게. 들어가 있어요. 임애린, 본론은 말할게.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네 착각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겨우 임신했다고 결혼을 시키니? 더군다나 또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난 절대 싫은데 이래 어쩌니? 네? 물론 제가 고아인 건 사실이지만 할머니 밑에서 교육도 잘 받고 자랐고. 예, 내 말 안 끝났어. 오늘 네 말을 들을 생각 없으니까 넌 그냥 내가 하는 말이나 듣다가 가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우리 집이 엄청 대단한 집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아 며느리를 받을 집안은 아니거든. 수준 떨어지게 이건 아니거든. 정말로. 심지어 봐라. 엄마 없는 티가 딱 나잖니. 다 큰 처녀가 얼마나 자기 몸간수 하나 똑바로 못했으면
혼자 임신을 하니 창피한지도 모르고 애미가 있었어 봐. 교육을 했어 봐. 달라졌지 상황이. 엄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시끄러. 어디서 여자라고 데려온 게 겨우처럼 코와 나부랭이나 데려와서 엄마 아빠 속을 뒤집어? 그래놓고 네가 할 말이 있어? 오늘 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래.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얘는 키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말고 나가. 어머니, 제가 부족하죠. 누가 봐도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사람 자체만 봤을 때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할게요. 야, 나가라고 좋게 말할 때 끌려나가고 싶니? 네가 데리고 나가. 끌려가는 꼴 보기 싫으면 짜증나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났고 나오자마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고아인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이 사고로 가신 건데 저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수없이 미안하다며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가장 큰 아픔을 묻고 살았는데 너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기분이라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아기를 생각해서 우선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 말도 미웠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댁을 찾아가서 빌고 또 빌겠지만 오히려 저는 피했습니다. 제 상처를 다시 꺼내기 싫어서 그걸 직면하면 제가 무너지니까 피해버렸죠. 그러는 동안 남편도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면 똑같이 생긴 시모 얼굴이 떠올랐고 그럼 그날이 자꾸 떠올라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에게 난리를 쳤고 2달쯤 지나서야 허락을 해줬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먼저 시부모에게 연락이 왔지만 달갑진 않았어요. 남편도 좋고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지만 당연히 힘들었어요. 애상했고 애상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시모도 저도 싫었지만 저만큼이나 저희 할머니도 싫었어요. 제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없이 했죠. 너희 할머니는 편찮으신 것도 없니? 네,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늙으면 적당히 살다 갈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손녀딸 예쁘다고 하시면서 눈치도 없지. 안 그러니? 결국 늙으면 다 짐인 거야. 너도 봐라. 너 키워줄 때 할머니밖에 없던 거지. 네 가정 꾸리고 사니까 할머니 짐이잖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님. 할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뭘 아니야. 너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수영이한테는 너도 짐이고 너희 할머니도 짐이지. 넌 솔직히 애 낳고 팔자편해졌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임신 계획적으로 한 거지? 어머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거 아닌가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코아름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너 그딴 말도 듣기 싫으면 혼자 살았어야지. 거기다 늙은 할매까지 있는데 내 아들만 불쌍한 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시모는 매일같이 저랑 할머니를 짐 취급하며 욕을 했어요. 다행인 건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건지 제 아들은 예뻐 죽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고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세가 있다 보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남편이 선뜻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셔.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내는 게 좋겠어. 그래야 서로 안심되고 좋을 것 같아. 그치? 정말이야? 안 불편하겠어? 나한테도 할머니야. 그냥 다를 게 뭐가 있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이 먼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라고 말을 해줘서 할머니를 퇴원시킨 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집에 온 시모는 당황했죠. 심지어 욕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할머니랑 딱 마주친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니? 환기 안 시켰어? 청소 상태는 왜 이래? 너는 이런 곳에서 민준이를 키우고 싶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는 애가 청소 하나 똑바로 못하니? 어머, 깜짝이야. 할머니가 계셨으면 말을 해줘야지. 너도 참. 안녕하세요. 안녕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현장을 딱 잡았네.
내가 아주 우리 혜린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얘를 쥐잡듯이 잡아요, 예? 애미애비 없는 게 얘 잘못이에요? 그럼 그쪽은 애미애비 다 있어? 없잖아. 어디 감히 귀한 남의 손녀딸을 잡고 있어? 죽을라고. 참나. 뭐라고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 내 손에 죽고 싶냐고 했다, 왜? 내가 다 참아도 우리 혜린이 건드리는 것들은 가만 안 둬. 내가 지켜볼 건데 계속 그렇게 괴롭혀봐. 그럼 나 죽을 때 데리고 갈 거니까. 미치셨어요? 지금 저 협박하세요? 미친 건 너고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미치셨어요? 이러고 있어? 너야말로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거야? 그래놓고 누가 누구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입 다물고 니네 집으로 가.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머니는 시모에게 욕을 한껏 퍼부어 주셨고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통쾌하다 못해 속이 다 뚫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저런 인간들에게 쩔쩔매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으니 기죽지 말라고 말입니다. 줄 게 뭐냐고 물었더니 죽을 때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뭔지는 몰라도 기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본인 지인들과 무슨 파티를 할 거니까 저보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려 15인분을 준비해야 했는데 제가 그걸 왜 해야 할까 싶었고 저도 머리를 썼어요. 15인분치 고급 양식을 배달시켜 드렸습니다. 그걸 받은 시모는 날뛰며 전화가 왔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직접 차리라니까 감히 배달을 시켜? 어머님, 그거 하나에 얼만 줄은 아세요? 엄청 비싼 거니까 생색내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어머니, 민준이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언제 15인분을 만들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넌 내일 보자.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시모는 아주 화가 잔뜩 나서 날뛰었지만 통쾌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시모를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시모랑 맞서고 있는데 더 큰 힘을 주신 게 바로 할머니셨죠. 제게 무언가를 준다고 하셨던 할머니는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왜? 잘 들어 에리나. 이게 원래 나 죽으면 우리 에린이한테 주라고 남겨둔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하러 죽어서 주나 싶어서 그냥 지금 줄게. 니네 이모 삼촌들도 다 나눴는데 다들 너한테 더 주라고 해서 네 몫이 많아. 그니까 나중에 이모 삼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꼭 하고 이거 들고 떳떳하게 살아. 기죽지 말고. 할머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너는 내 귀한 손녀딸이면서도 내 딸이야, 에리나.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예쁜 손가락이야. 할머니한테 너무 큰 기쁨을 준 손녀딸이라서 내가 오히려 고맙지. 그렇게 할머니께 받은 건 상가 건물이었고 30억대였죠. 여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상당했기에 접는 눈물이 났어요. 이걸 양보해준 이모와 삼촌들에게도 감사했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 할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당당하게 시모에게 맞서야지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선 월세는 받아서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가 많이 호전되시고는 시골집으로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다 드렸고 다시금 일상을 살게 되었죠.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스트레스였지만 괜찮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당당해지자 라며 속으로 또 다짐을 했습니다. 오지 말기를 바랬던 명절은 성큼 다가왔고 시댁에 갔어요. 가서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또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죠. 오늘은 뭐하러 음식을 직접 하니? 저번처럼 그냥 시켜버리지, 어? 뭐 그럴까요 그럼? 뭐야? 너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진 건데? 뭐가요? 저 원래 이래요. 착하게 해도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이 해도 싸가지 없는 거면 그냥 후자를 택하려고요. 그렇게 시모랑 한바탕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시모에게 부침가루를 던졌고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는데 부침가루를 던진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시모가 끔찍하게 아끼는 형님이요. 형님은 집안 자체가 탄탄한 있는 집 자식이라 시모가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고
늘 우리 며느리 애기야 라면서 물고 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굳이 오지 않았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 애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뭐 하긴요. 어머니께 부침가루 던진 거죠.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아, 이유가 조금 많은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머님 잘난 장남이 주제도 모르고 바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도 반 죽여버리려고 어머님이 늘 중시하시던 가정교육 시킨 그놈 부모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안쓰러워서 순간 저도 모르게 던졌네요. 뭐라고? 파란이라니? 아, 그건 차차 말하는 걸로 하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동서 무시하세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비겁한 인간이세요? 저한테는 늘 쩔쩔매고 눈치나 살살 보면서 동서한테는 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다 며느리 둘이서 힘 합쳐서 이 집안 아장내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너 지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선 진정하고 얘기를 따로 하자. 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얘라고 부르세요, 동서한테? 그럼 동서도 그냥 야라고 불러버려. 왜 당하고 살아?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오픈할 건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이 딱인 것 같은데. 어머니, 동서 부동산 부자인 건 또 모르셨죠? 뭐? 얘가? 아마 이 집 재산보다 동서 재산이 많을 텐데 이를 어찌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둘 다 집으로 돌아오겠네요, 조만간. 얼른 돌려보낼 테니까 아들 방 깨끗하게 치우고 계세요. 나가자, 동서. 그렇게 저는 형님과 나왔어요. 영문은 모르겠었지만 우선 나와서 얘기를 들었고 남편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형님은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다 수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혹시 당할까봐 말이죠. 할머니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을 곧 돌려주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이혼하고 돌리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실체를 알고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에게는 10대 때부터 만나던 첫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너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고 저랑 결혼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여자랑 애를 둘이나 낳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이걸 형님이 발견해서 증거까지 손수 구해주셨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형님이 너무 침착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차분하게 대처를 했어요. 저는 형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소송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얼굴에 던져줬어요. 무슨 일인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물어? 나 하나만 물어보자. 나랑 결혼은 대체 왜 한 거야? 심지어 내가 무섭다고 자신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믿으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민준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결국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걸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민준이도 진심으로 사랑해. 내 자식이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 여자는 딸만 둘 낳아서 니네 아빠가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거고 우리 민준이는 아들이라 물려줄 게 있으니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넌 내가 바보 같냐? 고아로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서 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반대야. 오히려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 엄청 독하거든. 이런 거에는 충격을 받지도 않을 정도로. 민준 엄마, 이혼은 안 돼. 우선 진정하고 우리 얘기를 잘 해보자, 어? 시끄러워. 날 얼마나 멍청하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지? 멍청하게 보인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냐, 그치? 그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고 그 이사한 집에 할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도움이 정말 컸기 때문에 형님에게 큰 선물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할머니는 처음엔 충격이 크셨지만 결국 제 행복이 우선이라며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상가명의도 넘겨주셔서 월세를 받으며 여유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늘 꾸미던 작은 꽃집 하나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정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받아보니 잊을 수도 없는 그 목소리는 바로 시모였죠. 예린아, 제발 끊지 말고 들어줄래? 대체 왜요? 내 잘못이 큰 거 다 알아.
빌고 또 빌게. 너 찾아가서 빌게.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우리 집 한 번만 도와줘. 무슨 소리예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냥 다 망했어. 혜린아,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야. 너 돈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절대 잊지 않을게. 갚을게. 살 수가 없어. 숨통이 조여서 죽을 것만 같아. 밥도 안 넘어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 통증도 찌릿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 그거야. 그게 당신이 나 괴롭혔을 때 내 증상이야.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네. 꼴 좋네요. 여기서 더 망하게 기도할게요. 제가 무교인데 누구든 신이든 뭐든 다 빌어볼게요. 당신 피눈물 쏟다 지치라고 빌어드릴 테니까 꼭 더 망하세요. 그럼 이만. 자세한 거는 몰라도 알아보니 완전 망했다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본인들이 막상 그런 일을 겪으니 죽을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한 신호를 보고 놀라웠어요.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을까요? 전 앞으로도 보란듯이 저희 아들과 더 잘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고 무더운 여름 더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구독자 이웃님들 모두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휴가를 완전히 말아먹고는 일이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사이다 한 방도 제대로 준비를 한 채로 말이죠. 저는 가장주부라서 평소에 휴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출근시키고서 집안 청소를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마저도 잠깐씩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며 여유를 보내면 좋으련만 제가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다 보니 그런 건 정말이지 너무나 사치였답니다. 시간적인 부족함도 정말 컸지만요. 무엇보다 아이 셋을 남편 외벌이로만 키운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어서 제 개인 용돈까지 접어가면서 외출을 자제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좋은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답답한 마스크를 안겨주게 된 건 미안한 일이었지만 어디 밖에 나가자고 아이들이 졸라대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큼 다행인 것도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옆집 친구가 어딜 갔다며 자기들도 가자고 부러워할 아이들이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그 시기만큼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어디 데려나가지 않고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나가면 드는 게 돈이었는데 큰돈을 들일 일이 없어서 안심이었어요. 생활비도 조금 더 모아 쓸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올해부터는 쫑이 났답니다. 점점 거리두기도 줄어들고 여기저기 친구들이 어딜 놀러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아이들이 하나같이 우리도 밖을 나가자며 떼를 쓰더라고요. 어딜 가야 아이들이 좋아라 할까 싶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매번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갈 일을 미루다가 남편의 휴가 일정에 맞춰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여행을 계획했어요. 몇 년간 집안에서 별일 없이 잘 버텨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기에 돈을 써서라도 이번만큼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은 건지 자꾸 휴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생전 먼저 여행 한번 떠나보자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남편은 엄밀히 말하면 아이를 셋이나 뒷바라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연말에 들어오는 보너스라고 해봤자 애들 식비로는 한 달치에 불과할 만큼 적었어요. 애초에 저희 부부도 아이를 셋이나 낳겠다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딸을 둘을 낳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꼭 아들을 낳으라며 셋째를 강요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셋째를 낳았다고 해도 무방했죠. 천만다행으로 막내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으면 넷째까지 강요를 하셨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될 정도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대가족을 만들어 놨고요. 아이들 학비에 식비에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자연스레 우리 부부 지갑을 꼭 닫은 채
아이들을 위해 먼저 사는 일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어느샌가부턴 휴가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았답니다. 애들 키우기로도 벅찬데 무슨 돈으로 어딜 또 여행을 가냐며 꿈도 꾸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던 남편이 먼저 휴가 얘기를 꺼내니 저도 괜시리 설레더라고요. 애들도 너무나 좋아라 했고 왠지 우리 가족한테 즐거운 여행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제휴하는 숙소에 가면 할인도 해준다고 하길래 숙박비도 굳은 것 같았고요. 남편이 모처럼 여행을 가서는 요리하지 말고 밖에서 사 먹기만 하며 부엌에서 탈출을 하라고 하길래 그 말에 또 설레어서는 요리를 안 할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하나둘 깨워 밥을 먹다 보니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설레어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 마냥 휴가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서 먼 꿍꿍이가 있을 줄도 모르고 그냥 휴가 간다는 생각으로 애들이랑 같이 또래마냥 신이 났었네요. 근데 휴가를 이틀 앞두고 남편이 사실대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 휴가가 우리 가족들끼리 가는 휴가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는 휴가라는 걸 말이죠. 말 그대로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노는 자리에 저희가 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휴가고 뭐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종로를 타러 요양을 떠나는 거지 휴가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도 이미 5명이라는 인원 때문에 충분히 대가족 여행인데 거기에 시부모님 그것도 모자라 지방 사는 시누이네 가족들도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다더군요. 환장을 노르셨어요. 이런 중요한 말을 여태 저한테 하지라는 남편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모처럼 만의 가족여행인데 시댁 식구들과 껴서 여행을 떠나려 했다는 그 마음가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애들은 이미 여행 간다며 한참 전부터 자기 가방에 짐을 싸서는 메고 자는 지경이었을 정도로 여행을 고파하고 있었거든요. 대뜸 엄마가 할머니 보기 싫어서 여행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곧 죽어도 가기 싫은 여행이었지만 무조건 참고 보자며 출발을 했어요. 이미 셋째로 손주를 바란다며 억지로 셋째를 낳게 하셨던 전례가 있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행을 하면서 친해지거나 거리를 좁히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발 여행까지 가서 사이가 틀어질 일만은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배웠어요. 바다 주변이었고 콘도였는데 뷰가 좋아서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트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방을 잡자고 말씀을 한 바람에 하마터면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한 방을 쓸 뻔했는데 제가 가족들끼리 모처럼 왔으니 억지로 갈라놓을 필요는 없다면서 억지로 겨우 우리 가족들만의 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방을 잡아서 그런가 더 아늑하고 더 만족스러웠어요. 뒤늦게야 시댁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걸 밝힌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던지 아이들을 자기가 데리고 놀겠다며 먼저 콘도 구경을 시키려고 밖을 나섰고요. 저는 그 사이 시댁 식구들이고 뭐고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았음 하는 마음으로 혼자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운 지 1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네요. 남편이 저를 두고 애들만 데리고 나왔다면서 너는 어딘데 네 남편이 네 애들을 우르르 다 데리고 있냐? 얼른 와라. 여기 네 신우랑 시애비랑 다 있는데 뭐하고 있냐 며느리가 되어서 라고 혼을 내셨어요. 정말 잠깐 숙소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아주 잠깐 들어 누웠을 뿐인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 며느리가 되어서 며느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며느리니까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혼자 없다며 큰 소리를 치길래 밖에서 얼마나 매너 없이 통화 중일지 상상이 되어 애들이 보고 기겁할까 그냥 허겁지겁 나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서울에서 들고 온 차 한 대, 그리고 신우네가 들고 온 차 한 대로 시부모님을 나눠 앉히고 함께 이동을 하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게 여행인 건지 시댁 행사에 내가 꼽사리를 낀 건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제대로 웃으면서 즐길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못 걷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10분이고 30분을 그냥 앉아서 쉬어야 했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목이 마르다고 하면 제가 대표로 나가서 물을 사와야 했습니다. 시누이나 남편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남편이나 시누이가 바쁠 때에만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지 제가 꼭 어머님 시중을 들러 여기저기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움직여대야 했습니다. 애 셋을 키우는 것보다 시어머니 한 사람 수발되는 것이 곱절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휴가 기분이 나긴커녕 그냥 차라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그 따분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도통 밖에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말이에요. 아침은 조식이 있으니까 콘도 1층에서 해결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점심과 저녁 그 두 끼를 모두 다 어머님은 숙소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시누이가 여행 온 기분을 내려면 밖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식당을 데려가긴 했는데요. 그러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멀쩡한 돈을 이렇게 허비한다며 한참이나 투정을 부리다가 뒤늦게야 숟가락을 들곤 하셨어요. 그리곤 밥은 제일 맛있게 드셨죠. 그러다 저녁이 되면 식사 시간이 되기 전쯤부터 숙소로 돌아가자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 정말로 숙소에 가면 그 길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누이네 차로 숙소까지 이동하셨던 어머님이 중간에 마트를 들려 장을 봐오셨더라고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장봐온 봉지들을 한아름 입구에 놓아두시는 겁니다. 밤에 먹는 간식이냐 물어봤더니만 어머님은 아주 당당히 말씀하셨죠. 뭔 소리야. 이제 저녁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밥이라도 안 차라. 아까 보니까 니네 방에는 부엌도 큼지막하더구만. 라고 말이죠. 글쎄 놀러까지 와놓고서 제게 밥을 하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저녁상을 차리라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휴가까지 와서 말이죠.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이 밖에서 저녁까지 해치우고 가자며 막 맛집을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피곤하다며 죽기 살기로 숙소에 돌아가길 원하셔서 저희는 모두 다 급 숙소로 일정을 바꿨어요. 근데 어머님은 돌아오시는 길에 친인 마트까지 들려서는 제가 직접 가족들을 위해 요리할 재료들까지 공수를 해오셨더라고요. 저희 방에 들어와서 부엌 안에 있는 밥솥과 전자레인지까지 이미 확인을 하는 디테일까지 선보이며 말입니다. 옆에서 애들도 배가 고픈지 할머니가 사온 소세지를 꺼내들며 배고프다 노래를 불렀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려 하다가 어머님이 이미 장을 봐오신 것들이 돈 아깝다며 집에서 해먹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그 저녁에 하루 종일 구경한다고 밖에서 걸어 다니다가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씻을 새도 없이 밥을 안 찼습니다. 밥 안 치고 소세지 굽고 급하게 야채들 볶아다가 소금으로 맛만 내고 그 와중에 삼겹살을 사오셨길래 기름 냄새 풀풀 나는 고기까지 콘도용 후라이팬에 굽느라고 거의 2시간이 넘도록 부엌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짓을 다음날이 되어서도 했답니다. 어머님이 조식 먹고 나서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낮잠을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숙소 근처 바닷가에 가서 애들 노는 거 구경하고 걷다가 점심때쯤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점심 먹어야지. 밥 차려라. 라고 말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자기 딸인 시누이도 있고 아들인 남편도 있는데 저한테만 밥을 차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쯤 되어 기분이 너무 나빠지기 시작했죠. 얘가 분명 가족 휴가라는 곳에 따라온 건데 나를 무슨 시댁 식구들 모임에 종노릇 하려고 고용한 하인 취급을 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잠시 주춤한 채로 어머님을 바라봤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나가서 먹자. 아까 보니까 콘도 근처에 중국집 하나 있더만. 라고 말을 하며 일단은 나가서 후딱 먹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신다고 콘도에 계셨던 바람에 일정 하나가 조금은 미뤄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경을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어하는 남편이 밥 해먹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꺼낸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전혀 다른 마음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 와서 자꾸 돈 쓰지 말라니까. 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호강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값은 지불하게 해야지. 밥이라도 해서 가족들 얼른 점심이라도 먹게 해. 네가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더 있냐? 평소 하던 걸 하라고 시키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몰라? 터위 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제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집에서 할 줄 아는 것이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도저히 무슨 말로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찼거든요. 자기 때문에 둘만 키워도 될 아이를 셋이나 낳았고 그렇게 낳고서도 책임감과 사랑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자식을 키우던 저였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아이를 셋이나 키워대며 생활비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남편한테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은 채 아껴 살고자 했어요. 나 꾸미는 데에 쓰는 돈,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데에 쓰는 돈까지 아껴 쓰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껏 그렇게 힘들고 궁핍하게 살다가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한다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 며느리에게 이런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도무지 사람이 꺼낸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정머리 없는 말만 골라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울분을 참지 못한 채 토하듯 뱉어냈습니다. 제가 밥하는 기계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모처럼 남편이 애들이랑 놀러 가자고 하길래 기분 좋게 나왔는데 어제부터 자꾸 저한테 이 많은 식구들 밥하라고 시키시는 의도가 뭐예요? 제가 잠깐이라도 히히덕거리며 놀고 웃는 게 그렇게 안 이꺼우세요? 라고 말이죠. 화를 내면서도 확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며느리를 동네북으로 아는 건지 시누이랑 남편이 할 일이 없이 앉아있는데도 멀쩡히 가만히 내버려만 두고 저한테만 이 많은 식구들 밥을 차리라며 오히려 부엌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그 꼴을 보고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누가 봐도 빡이 쳤다 싶어 보였던지 남편도 긴장을 하고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을 거니까 화 그만 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시어머니께 며느리를 휴가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부려먹지 말라고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짐꾼으로 보지 않도록 단단히 버릇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그 많은 식구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다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라져드려야 이 많은 가족들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죠? 절대로 제가 말만 해서는 어머님은 모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그냥 갈게요. 제가 이쯤에서 휴가는 더 안 즐기고 집으로 갈 테니까 남은 사람들끼리 어디 한번 돈 아껴 숙소에서 두 끼 밥 해 먹어가며 재미나게 놀다 오세요. 아, 저 애들 두고 갈 거니까 휴가 끝날 때까지 저희 애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농담이지 않냐며 끝까지 제 말을 진지하게 안 믿으려고 하는 남편까지 뿌리쳐가며 숙소를 나서려다가 급한 대로 남편의 차키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것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제가 가끔씩 애들 이동시키거나 대형마트에 장보러 나갈 때 남편 차를 빌려 쓴다고 운전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애들도 있으니 차만큼은 남편한테 맡기고 나오려고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이 상황에서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배려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차를 남겨두고 가면 그 차에 시어머니가 더 널찍한 공간을 차지한 채로 앉아서 여행을 다니실 텐데 그것만큼은 못 누리도록 꼭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경악을 하는 와중에도 차키를 뺏어들어서는 그 길로 콘도를 나섰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오면서 시어머니 대신에 사과도 하고 말리고 별짓을 다 하다가 숙소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올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길로 남편 차를 빼앗아 집까지 운전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휴가지에 남겨진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차 한 대가 없어진 와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콘도 안에 꼼짝없이 남겨지게 되었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같이 콘도 안에서만 남은 휴가를 보내야 했어요.
신우일에는 자기 식구들 챙긴다며 지들끼리 운전을 해서는 여행을 다녔다고 하고요. 결국 남겨진 사람들끼리 숙소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며느리를 여행지까지 와서 일 한번 시켜먹겠다고 잔뜩 장을 봐오셨던 어머님이셨는데 그 며느리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친 바람에 꼼짝없이 숙소 안에서만 갇히게 된 어머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이랑 손녀, 손녀들이 먹을 점심과 저녁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걸 철없는 저희 남편은 저보고 화풀 나면서 부엌에서 밥 차리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저한테 전송을 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 남아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혼자 너무 기분 나빠하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휴가까지 와서 자기가 부엌에 들어와야 하냐며 제 욕을 하면서 펑펑 대성통곡까지 하셨다더군요. 자기가 하는 건 힘들지만 며느리가 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면 남편은 자기가 며느리한테 평소에 잘 좀 해주지 그랬냐며 소리도 질러줬다고 문자를 보내왔네요. 이딴 걸 위로라고 보낸 건가 싶어서 처음엔 잠깐 남편의 연락에 화도 났습니다. 아이셋 아빠가 진정 맞나 싶어서 살짝은 내 남편이지만 실망도 해봤지만 더 화내진 않았어요. 그냥 남은 휴가 잘 보내고 오라며 안부만 날리고는 철저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이미 제가 남편 차를 가져온 걸로도 모자라 사라진 것만으로도 시어머니께는 너무나 큰 타격이었다는 걸 저도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남은 시간 동안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내 집안에서 정말 모처럼 진심으로 진정 휴가다 생각이 되는 이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을 했죠. 막상 이렇게 혼자 집안에 남겨져 있다 보니 알겠더군요. 휴가는 어디 대단한 곳으로 떠난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공간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그 어디든 휴가 기분은 만끽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 이번에 정말 큰 교훈 하나 얻었네요. 그리고 전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휴가 때도 남편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애들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들어누워 TV 보고 놀며 딱 이렇게 매해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